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품격 외교 안보대담 외통수 6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미르미디어 대표방송 EJ가 500회를 맞은 날입니다. 정확하게 10년 조금 넘게 한 것 같은데요. 500회 특집.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EJ 500회 특집으로 진행되는데 그 스타트를 외통수, 외교통일 수재들이 끊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3시부터 밤 11시까지 풀로 8시간 생방송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외통수 함께 하실 분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그리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의 좋은 대담들 아마 뭐 조회수 안 나오는 걱정하고 계시지만 계속 쌓여가지고 다들 다음엔 또 보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자, 일단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우리가 뭐 녹화 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데 뭐 휴전 얘기도 뭐 없지 않아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폴란드에 미사일이 떨어졌다. 그래서 러시아가 쏜 거 아니냐. 이 상황에서 과연 러시아가 확전을 하려고 했냐? 아니면 실수냐? 이런 말이 있었는데 방금 나온 소식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이 미사일이 러시아 미사일이 아니고 러시아 미사일을 요격하려던 우크라이나 미사일이다. 그게 폴란드로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만약 그것이 러시아제 미사일이라고 미국이 확인을 해놓으면 미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짐짓 말을 좀 꾸며내서 미국이 좀 책임져야 될 일을 줄이는 거 아닌가. 지금 뭐 피곤할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것이 2월 24일부터 계산하면 지금 벌써 9달이 다 돼 가는데 다음 주가 이제 9달이죠. 그거 폴란드에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쏜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가 공중에서 요격했는데 그것이 서로 튕겨져 가지고 폴란드로 떨어졌다. 예, 지금 그런 얘기죠. 아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위치로 봤을 때 서남 쪽으로 날아오는 것을 요격해가지고 서남 쪽에 있거든요. 러시아에 그거를 요격해가지고 러시아의 동북 쪽에 있는 폴란드로 가서 떨어진다는 것은 난 기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예,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정치적인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가지만은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동의하십니까? 네, 나토가 30개국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 나토 조약 5조에 따르면 한 나라에 대한 공격은 나토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한정한다. 그래서 자동으로 전쟁 선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러시아가 지금도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 폴란드를 일부러 고의적으로 폴란드를 공격해서 나토와 적으로 싸우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러시아가라 할지라도 그게 실수로 갈 가능성이 컸다고 보여지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아닌 것으로 트라젝토리를 이게 분석해 보니까 아닌 걸로 판단했다 그래서 다행이 아닌가. 괜히 나토까지 이제 확대되면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일단은 미국에서 발표를 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고요.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해외에 순방 갔다가 돌아왔는데 가서 중국과 러시아 면전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다. 그리고 남중국 해도 국제법에 따라야 된다. 이런 연설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우리 국익에 맞느냐. 아니 해외 나가면서 국익 차원에서 MBC를 비행기에 태우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 말이 과연 우리 국익에 맞을까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국제법이라는 것이요. 사실은 19세기 중반 이후 서양 세력이 동양으로 밀려 들어올 때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행위 규범이 이른바 만국공법이라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영해 범위도 3해리까지만 인정을 하고 3해리로 좁게 만들어 줘야 마음대로 남의 나라 앞바다에서 활개를 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만국공법이라는 식으로 해서 정당화시켰는데 그게 이제 오늘날 국제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국제법이라는 걸 보면은
그 영해 범위만 가지고도 소위 해양 국가들끼리 약속했던 3해리에서 지금은 이제 12해리까지 넓어지지 않았습니까? 합의하는 바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 국제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심하게 말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국제법인데, 국제법이면 망고불변의 뭐 헌법처럼 그 망고불변의 그 헌법도 개정하면은 그 내용이 바뀌는 법인데, 국제법을 마치 이 망고불변의 법인 것처럼 전제를 하고 무슨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국제법 위반이다? 난 전쟁을 일으킨 것이 자기가 공격받을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정당방위 차원에서 상대방을 공격하면은 전쟁이 터지는 건데, 그걸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조금 법률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해하기 어렵고, 더구나 영해 자유 같은 것도 정말 그건 해양 국가들끼리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남의 나라 앞바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것이 영해 항해 자유, 예. 그거죠. 그 지금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미국 선박들이, 일본 선박들이 활개 치고 댕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항해 자유인데, 그거를 우리가 왜 거기 나가서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데 가서 활개 칠 배도 없어요. 예. 진짜 오지랖이 넓어도 한참 넓지. 그건 난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오지랖이었다. 구태여 안 해도 될 말을 했다. 이런 말씀이고. 일단 항해 자유는 일반 상선은 상관없습니다. 지금 중국이 주장한 게 있어요. 군함이 지나갈 때 자신들의 통제 뭐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번에 깜짝 제가 이 외통수에서도 한번 걱정을 해서 발언한 바 있습니다만, 서해 앞바다에 중국의 핵 잠수함이 이렇게 부상을 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다는 뉴스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중국해의 분쟁을 우리 서해바다와 동해바다의 군사적 긴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대단히 우리 국가 안보에 위험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중국의 북구 관구에 있는 여러 가지 핵잠수함이나 구축함이나 심지어 항공모함들이 우리 서해 앞바다에 기동훈련을 한다든지, 원산 앞바다에서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의 해군이 합동훈련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한반도는 정말 이 동북아의 화약고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저희가 우리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면서 그래도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그동안 문재인 정부나 역대 정부들이 조심스럽게 다뤄왔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 러시아가 어찌됐건 속으로 어찌든 간에 북한의 도발을 반대하고, 예. 핵실험도 반대하고 장거리 미사일도 반대하고 우리 쪽 입장에 그래도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수정부들 생각할 때 너 철저하게 완전히 왜 차단을 못하고 아직도 생명선을 놔두고 있느냐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푸틴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블라디보스토크 회담할 때 제가 옆에 배석을 했습니다만, 그때도 푸틴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 현재 경제 제재로도 거의 심각한 경제 제재인데, 더 경제 제재를 하게 되면 평양에 있는 어린이 산모들의 건강이 위험해집니다. 이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심각한 경제 제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의 이점을 한꺼번에 날려버린 행위가 될 수가 있다. 지금 이번 인태 성명은 사실 이게 아베 신조 대통령이 제시한 그런 개념 아닙니까? 인태 이야기 조금 이따 자세히 하려고. 어찌됐건 이번에 쭉 발언한 내용을 보면 저는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어떤 선임계를 받은 변호사가 지금 변론을 한 게 아닌가. 맞아요. 적절한 표현이에요. 찾기 이야기가 있는가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이 반영된 고민이 있는가 참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태 이런 발언을 왜 했을까 좀 의심스러워서 제가 두 분한테 여쭤봤고요. 이 이야기는 송 대표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 봐요.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데 풀 기재단 취재를 불허했습니다. 네.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대통령실이 제공하는 것만 써라. 그러니까 영상도 대통령실이 편집해서 이것만 내보내라. 내용도 이렇게 대화했으니까 이것만 내보내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네. 그렇게 할 거면 풀 취재단이 왜 전용기에 동성했는지도 좀 이해가 안 가고,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거의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유엔에 가서 자유를 그렇게 수십 번 외쳤다는데 전혀 거기가 배치되는 그 모습이 아닌가 싶고 또 비행기 안에서도 자기 친한 기자 둘만 예. 불러 얘기했다는데 이건 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 정세현 장관 계시지만 김대중 대통령 북한 가실 때 조선일보, KBS, 북에서 그렇게 반대한 거를 우리는 끝까지 데리고 간 거잖아요. 그렇지, 맞아. 예. 아, 그렇습니다. 그 북경에 제가 대통령 2017년 겨울인가요? 18년 겨울에 한중 정상회담 때 저도 그때 따라갔습니다만 기자가 그때 밀쳐가지고 막 폭행당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보수 언론들이 떠들었습니까? 어떤 특정 언론 배제하는 걸 가지고 그런 것도 우리는 관철시켜 갔는데 이거는 완전히 독재자들이 자기들이 비판하는 그런 공산 독재 국가에나 있을 법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자들이 어디 쪽 요청이었냐 그랬더니 미국 측, 일본 측 요청이었냐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그냥 협의했다. 양국 간에 협의했다 이렇게만 말했는데 결국은 미국과 일본은 기시다가 나와서 브리핑을 했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타고 이동하면서 또 브리핑을 했는데 우리만 브리핑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말실수로 왜 해외만 나가면은 오히려 점수를 까먹고 돌아오니까 아예 원천 봉쇄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 국회에서 이 XX들이 뭐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릴수록 어떡하나 하는 그런 식의 실수가 나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실 뭐 문재인이 아니라 MBC 못하게 전용기 못하게 했던 것이 뭐 아무런 페널티가 아니에요. 그렇게 됐어요. 예. 동승했던 비행기들도 비행기가 아니라 저 기자들도 결국 정상회담 자리에 못 갔으니까. 예. 참 이게 황당하니 아니 도대체 우리 전용기 국회의원한테 이야기 좀 해야 되겠어요. 전용기 국회의원은 다 절대 배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니 대통령 전용기가 자기 개인 뭐 제트 비행기입니까 이게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비행기를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이제 헌법 소원감이라고 봅니다. 정말 자신의 자가용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넌 타지 마. 그리고 탄 사람들 중에 마음에 드는 친구들 이쪽으로 와봐. 따로 얘기합시다. 예.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이거는 보수 언론에서 비판하던데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거였는데 보수 언론이 빠졌으니까. 거기에 못 들어가가지고 예. TV조선하고 조선일보에서 엄청 비판하더라고 그래서. 그렇죠. 자, 오늘 뭐 이제 500회 특집 이어서 그런가요? 예, 시작한 지 지금 10분 됐는데 10,000명이 벌써 실시간 10,000명이 돌파했습니다. 여러분들 외통수 좋은 방송이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자, 방금 송 전 대표가 살짝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는 그 한국판 인태 전략 지난 여름이었죠.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갑작스럽게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판 인태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곧 발표하겠다 이랬는데 이번에 이렇게 한국판 인태 전략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근데 정세현 장관님이 아세안 정상회의 직후에 이번 주 외통수에서 한국판 인태 전략을 꼭 다뤄야 한다. 이렇게 제작진한테 전화까지 주셨다고 하는데. 아이, 그걸 얘기하면 어떡해. 그만큼 내용이 심각하다 얘기 아닙니까? 뭐, 얘기를 하지 않았어도 다뤘을 겁니다만. 예. 일단 한국판 인태 전략에 대해서 뭐 총평도 좋고, 일단 두 분의 말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잠깐 말씀하셨으니까 이어서 아까 얘기 좀 해주시죠. 이게 대해서. 네, 인도 태평양 전략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 아베 신조 지금 이제 사망한 분이죠. 이분이 주장했던 그 전략을 이제 수용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결국 이 아베 신조의 구상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그게 편승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아예 노골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그런 거의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을 했는데 나는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국가 안보와 국익에 어떻게 이게 영향을 미칠지를 과연 후과를 생각해 보고 이렇게 발언을 한 건지 좀 걱정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추진했던 신남방 정책이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북방 정책이 있었습니다. 제가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초대 맡았었는데 이 두 개는 정말 이 중간 틈새를 노린 우리 대한민국의 자주적인 공간과 경제적 이익을 노린 훌륭한 전략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폐기돼 버렸습니다. 너무나 아까운 일인데 지금 G20 정상회도 공동성명을 채택하는데 지금 러시아 문제를 다루는 걸 가지고 지금 치열하게 서로 인도네시아나 인도에는 상당히 좀 그 다른 이견을 제기해서 부딪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만큼 이 지금 미중 간의 경제적 갈등이나 이 속에서도
우리 아세안 국가들은 어느 한쪽에 줄 서지 않고 그 틈새에서 자신의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고심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특히 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이번에 푸놈펜 공동 성명을 보면서도 이 초안을 그냥 미국이 만들어 놓은 거 그냥 몇 개 수정이라도 했는가 싶어요. 그대로 나는 이거 초안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 뭐 토시 몇 개 고치고 그냥 그대로 채택된 게 아닌가. 대한민국의 우리의 언어, 우리의 워딩이 들어있는가. 그럼 최소한 이 정도 했으면 IRA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에 대한 보완요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들끼리 공급망 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우리 요구사항이 관철된 게 뭐가 있는지. 없습니다. 예. 글쎄요, 그렇게 뭐로 헌신을 했으면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챙기지도 못했는데 헌신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지금 인태 전략이라는 것은 좀 우리한테는 아주 뭐랄까 불이익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지금 외통수로 들어간 겁니다. 예. 그 인태 전략이라는 것이 인도태평양 전략인데 거기에 저는 하나 더 드리고 예.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자유로운 그 항해 원칙 인태 전략에서 우리로서는 참 고민되는 게 계속 이것을 미국과 둘이 한 것도 아니고 일본과 3자가 이렇게 모여서 공동 커뮤니케를 냈을 때 그럼 일본은 지금도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독도를 기점으로 자신들의 영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러한 인태 전략에 합의한 논리대로 동해바다에 자신들이 독도를 기점으로 주장을 자기 영해를 주장하고 일본 자위대 함대가 기항을 하고 뛰고 그러면 어떻게 이게 대응하려고 그러는지도 저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면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논리에 따라 중국 함대와 러시아 함대가 우리의 동해바다와 서해바다 주변을 이런 식으로 기동훈련을 하고 했을 때 어떻게 부딪혀 가려고 그런 건지, 어떻게 이거를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저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니, 바로 이제 그 문제와 연관이 되는 건데, 외교의 세계에서 솔직한 얘기로 내 나라 아니면 다 남의 나라입니다. 예. 아무리 동맹국이고 그 오방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국가이익과 우리의 국가이익이 같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인태 전략은 아이디어 자체는 이제 아베가 만들었다고 그러지만은 그걸 이제 트럼프가 받아가지고 미국의 국가 전략으로 이제 발전시킨 것까지는 뭐 그들의 일이고, 그건 아베 일본이나 그 트럼프의 미국은 중국이라는 나라를 자꾸만 에워싸가지고 그들이 더 이상 태평양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그 타격을 입어서 미국을 추월해오는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추월해오는 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 쓰는 전략이 인태 전략이고, 그 이제 부속 체계로서 지난번에 5월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한국 정부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제기했던 IPEF, 인도 퍼시픽 인태죠. 그러니까 인도 퍼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워크인가? 그게 이제 기술 동맹인 셈인데, 거기까지는 또 모르지만 미국이 해야 될 얘기를 왜 우리가, 더구나 그 오디언스가, 그 청중이 아세안 국가예요. 아세안 국가야말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쉬운 말로 줄타기 외교를 하면서 지금 자기네들 경제를 간신히 끌어나가는 그 나라들인데, 거기다 대고 우리 줄 똑바로 서가지고 완전 미국 편을 쓰자. 일어날 수 없는 일. 아마 아세안 국가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행사장에서 보니까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보인다고 그럴까? 그 말도 걸지 않는 그런 장면이 보이던데. 우리 언론에서 공개한 건 아니고 외신에서 공개한 사진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인태 전략 얘기해가지고 거기에 참가한 국가들한테 이미 지금 왕따를 당했구나. 왜 남의 나라 이익을 위해서 종사를 합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리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꼭 그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번에 푸놈펜 성명의 그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태평양 수역에서 그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 라는 표현은 이제 두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첫 번째, 대만 해협에 이제 분쟁이 발생했다. 즉 중국이
펠로시 이 하원 의장이 이 대만을 방문하니까 대만 전체 6군데를 거의 해상 봉쇄하듯이 실사격 훈련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대만을 둘러싼 중국과 대만 간의 군사적 충돌이 만약에 발생했을 때, 그러면 우리 이런 논리라면 대한민국 군대가 참여하고 주한미군의 대만 분쟁에 참여는 물론이고 우리 군대까지 참여해야 될지 모르는 이러한 사전 논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대만과 중국의 분쟁에 우리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걸고 우리가 중국과 군사적으로 맞서 싸워야 됩니까? 예.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다오이다오가 있잖아요. 이거는 일본은 센카쿠 열도라고 그럽니다. 센카쿠 열도를 일본이 국유화 조치를 했어요. 근데 일본은 지금도 중국은 다오이다오라 그래서 자신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일 간에 언제든지 불붙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야라고요. 뭐 여기서 만약에 군사적 분쟁이 발생하면 우리가 같이 참여를 해줘서 일본 편을 들어야 됩니까? 또 쿠릴 열도에서 러시아 함대와 일본이 만약에 거기 가지고 북방 사계성 반환 문제 가지고 만약에 분쟁이 발생, 우리가 거기 일본 편을 들어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우리의 주권과 영역을 축소시키는 행위를 발목을 묶는 성명을 한 건데. 엄청난 자충수예요.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헤게모니를 그대로 유지시키자는 뜻인데, 지금 이제 중국이 그걸 치고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금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쿠릴 열도 같은 것은 러시아하고 일본 사이에 지금 해결이 안 되고 굉장히 오랫동안 분쟁 지역으로 남아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현상이 타파되거나 파괴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당연히 현상 유지를 하고 싶어하는 미국이나 일본 편에 서가지고 우리 활동 싸워줘야 돼요. 굉장히 큰 자충수예요 지금. 그러면 이게 우리 국익에 전혀 이득이 없는,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없는 자충수를 뒀다고 지금 평가해 주셨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와 중국을 언급하면서 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인태전략, 이렇게 한국판 인태전략 발표했는데, 그러면 한국에서 땅이 전부 다 준비했다는 얘기네요 이거는. 근데 지금 이 발언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은 환영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반면에 중국은 굉장히 불쾌하겠죠. 불쾌한 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불리한 그 상황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불쾌하죠 당연히. 아니 불쾌한 정도가 아니라 아마 괘씸할 거예요. 너 두고 보자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럼 뭐 또 지난번에 했던 경제 보복 등등을 할 수도 있을까요? 할 가능성이 있죠. 아니 중국 사람들 저는 학문적으로는 제가 중국을 공부를 좀 한 사람인데, 중국 사람들 민족성은 보면 그 말 않고 있다가 갑자기 욱 하고 그냥 나오는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아니 이미 한국 경제가 중국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사드 배치했다가 그렇게 한한령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큰 걱정이 없어요. 미중 간의 경제 관계가 좀 나빠져도 미국은 그렇게 타격을 안 입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대중 의존도가 굉장히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예. 세 나라 중에서. 그런 상황에서는 미국 눈치도 보고 일본 눈치도 봐야 되지만 중국 눈치도 봐야 돼요. 예, 당연하죠. 어? 예. 그리고 특히 눈치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중국을 기분 나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미국이 써준 대로 읽은 건가?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게 뭐 푸놈펜 선망에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도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에 한국판 인체 전략 천명했다. 그러면 뭐 친미, 친일, 반중 노선 앞으로 이렇게 걷겠다. 남은 5년간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이제 한미일 군사적 협력, 이것들은 하나의 우리의 레버리지잖아요. 중국이 우리에 대해서 뭔가 압박을 하고 했을 때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하나의 레버리지입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한미일 삼각협력과 한중일 상담 정상회담,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이 모이는 이 동방경제 포럼, 이게 상호간에 상충되면서 범퍼 작용을 하도록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외교 전략을 구사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이 푸놈펜 성명서 보면은 거의 미국, 일본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을 해주놓고서
아까 말씀한 대로 IRA나 바이오 분야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이익을 지켜는 흔적이 안 보인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새로운 서플라이 체인, 공급 체인을 이야기하는데 적어도 저는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플라이 체인의 개념이 뭐냐, 미국 본토로 모든 공장을 싹 가져가고 우리는 오히려 중국으로부터 경제 보복을 당해도 아무런 도와주지도 않는 이러한 일방적인 미국 아메리카 퍼스트의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는 뭔가 문제가 있다. 우방국의 배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IRA 법안 같은 경우도 적어도 한미 FTA를 체결한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둔다든지 유예 기간을 줄 것을 강력히 요청을 했어야 되고, 우리가 지금 바이오 산업의 기지로 문재인 바이든 대통령이 글로벌 가치 동맹, 생산 동맹 합의를 했어요. 특히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 공동으로 글로벌 공급 체인으로 같이 하자고 했던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면 적어도 문재인 바이든 공동 성명의 취지에 맞게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송도에 돼 있는 삼성 바이오를 비롯한 이게 모더나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바이오 클러스터가 미국을 능가할 정도의 생산 기지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예외를 받아들여서 같이 해줘야 뭔가 미국이 주도하는 서플라이 체인에 참여한 의미가 있지. 말만 다 자기들 편 들어줬는데 결국 우리하고 미국 이해가 부딪히면 미국이 양보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본토로 다 그렇겠죠. 삼성, 현대 다 빼가버리고 TSMC도 대만에서 다 빼가고. 가로채겠죠. 예. 그럼 뭐냐 도대체. 실속이 없이. 아, 예, 진짜 나는 그냥 이번 동남아 순방이죠. 그러니까 아세안 플러스 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그리고 G20 회의, 동남아 행보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이제 실종돼 버렸어요. 공간이 없어졌어요. 아니, 대한민국만이 추구해야 되는 국가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게 돼 버렸어요.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이 지금 대신 대동을 한 셈이에요, 대동. 돈이나 받고 변론하는 게 아니라 무료 변론하듯이 알아서 막 지금 변론하고 있는 일종의. 뭐 우리는 얻은 건 하나도 없고 일방적으로 미국이나 일본 측에 따라간다. 지금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 푸놈펜 성명 중에 러시아 침략 전쟁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뭐 이 전쟁에 관해서 러시아를 옹호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이렇게 강력히 규탄하는 국가도 잘 없는데, 미국이나 일본은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우리가 또 왜 여기 껴가지고 러시아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런 성명에 참여해서 이해가 안 가고, 그 워싱턴 포스트가 기사를 냈는데 미국이 한국에서 미사일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준다 이런 기사를 냈단 말이죠. 월스트리트 저널 아니요? 월스트리트 저널입니까? 예. 그런데 그 기사 전에 푸틴 대통령이 만일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무기를 지원한다면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끝장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푸틴이 뭔가 정보를 듣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예.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있어요? 우리한테는 미국에 다 주는 형식을 취했지만 그 무기가 결국 미국이 우크라이나한테 제공하는 형식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죠. 그래, 푸틴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우리 정부에서 푸틴이 오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진짜로 그런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푸틴이 천명을 해버렸는데 그렇게 되면 관계가 파탄난다고. 앞으로 러시아하고 관계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또 송 대표가 러시아 통 아닙니까? 러시아는 사실 그 대부분의 중심이 다 유럽 쪽에 있기 때문에 이 아시아 쪽은 약하잖아요. 유라시아라 그럽니다. 우리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적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는 러시아가 도움이 되는 면이 많습니다. 우선순위는 낫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에 대해서 통일된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항상 강조하고 싶은 게, 북한이 무슨 핵 도발이나 미사일 도발에 맨날 모여서 하는 게 뭐예요? 한미일 협력 강화만 하잖아요. 한미일 협력 강화하지 말래요, 누가? 그 한미일 협력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한미일 협력하는 것은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이 안 됩니다. 중국, 러시아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고 북한을 설득해야 되는 거고요. 독일이 통일될 때, 그 겐트 장관, 그러니까 그 디트리히 겐셔 장관이요. 겐셔 장관, 디트리히 겐셔 장관. 디트리히 겐셔. 겐셔 장관이
자민련 출신인데 3인당과 연립정부 때도 외교부 장관을 했고 또 기민당 헬미트 콜 수상 때도 이 장관에서 마지막 통일을 달성시킨 분인데 이분이 프랑스와 미국과도 협력을 구했지만 세바르드 나제의 소련 외무부 장관 나중에 구르지아 대통령이 됐죠. 그분과 고르바초프를 만나서 통일된 독일이 절대 소련의 적대적인 나라가 되지 않을 것이다. 동독 지역에는 미군이 진주하지도 않는다. 이런 것들을 계속 설득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남북 통일된 국가가 절대 중국과 러시아의 적대적인 나라가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는다. 그런 것을 김정일도 장관이 동의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설령 통일된 대한민국이 수교를 해준다면, 예, 북미 간에 된다면 그럼 북쪽 지역에는 주한미군이 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어찌됐건 통일되든 않든 간에 통일 안 되면 당연히 안 갈 거고 통일되더라도 북쪽 지역에는 미군이 진주하지 않는다. 그래야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통일을 결사코 반대할 이유를 줄여 나가야 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런 이제 그걸 하지 않고 계속 한미일만 떠들게 되면 결국 한미일을 계속 떠들어서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면 결국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로 하여금 북한을 도와줘라. 북한과 협력해라고 내모는 것과 유사하거든요. 지금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 군사 합동훈련하는 거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직접적으로 우리가 한미일 하듯이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미일이 이렇게 대잠수함 함대 훈련을 동해바다에서 했을 오히려 때 중국하고 러시아가 해상훈련을 같이 한 적은 있어요. 예, 중국 러시아의 해상 함대 훈련도 아주 이례적입니다. 그렇죠. 중국 러간에도 사이가 안 좋은데 최근에 이게 이제 서로 간에 공공한 처지가 되다 보니 하는데 이것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3자 합동 해군 훈련으로까지 발전하게 된다면 정말 저는 우리 동북아는 이제 완전히 제2의 우크라이나처럼 제2의 아프가니스탄처럼 이 그레이트 게임이라 그러잖아요. 이 해양과 대륙 세력이 완전히 부딪히는 동북아의 화약고 제2의 발칸반도가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 한반도가. 좀 원론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국가의 목표, 좀 좋게 말하면 그 모든 국가의 외교 정책의 목표는 첫째가 세큐리티입니다. 안보입니다. 네. 두 번째가 이코노믹 프로스페리티, 네. 경제적 번영이죠. 네. 세 번째가 이제 오토리티, 국격이죠. 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일국의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의 참모가 되면은 안보는 안보대로 챙기면서 돈 벌 수 있는 것은 벌 수 있는 대로 챙겨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국격도 올리는 외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그 북핵 문제 때문에 그렇겠지만 북핵 문제 때문에 한미일 쪽으로 너무 미국과의 그 관계를 너무 동맹 강화 쪽으로 치우치면서 일본까지도 끌어들여서 북핵 문제를 막는다고 이렇게 끌려가다 보니까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갖다가서 안보 차원에서 도 이게 안 되고 경제적으로는 손해를 불러오는 일을 말하자면 국가 목표인 두 번째 목표인 이코노믹 프로스페리티 경제적 번영은 손을 놓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뭐 국격이야 그건 또 다른 차원에서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별개로 치고 그러니까 군사적 안보와 경제적 번영 이걸 투 트랙을 병행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우리 한중 간의 경제적인 협력 관계는 이건 그야말로 저인망으로 이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끊는 짓을 지금 보고 왔단 말이에요, 이번에. 중국 가만히 안 했어요, 절대로. 뒤끝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겉으로 봐서는 하오하오 하지만은 뒤끝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인태 전략이라는 게 쭉 이제 해양과 대륙이 부딪히는 전선을 좀 만들게 되는 건데, 그럼 전선이 만들어지면 이게 이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그러면은 이제 혈압이 터지더라도 이렇게 동맥류라 그래서 이렇게 동맥에 쭉 약한 분이 볼록 튀어나와서 이제 그 피가 모이면 그게 터지게 되는 것처럼 그런 동맥류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이 대만 해역, 우리 한반도 이런 데가 이제 그런 취약 이제 되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국가 안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간의 몸도 혈압을 잘 관리해서 저도 혈압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 혈압 관리가 안 되면 터지면 쓰러진단 말이에요.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남북 간의 긴장을 어떻게 잘 적절히 조정해서 경제가 안 무너지게 외국인 투자자가 안 넘어가게 주가가 폭락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냐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할 것이냐를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거기 가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저렇게 함부로 중국 러시아를 상대로 거의 뭐 적대적인 표현을 저렇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쏟아붓고 나오면 저게 어떻게 후과로 돌아올지를 고민하고 계신지. 아니,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 이제 중국 간에는 안보적인 그 문제가 있습니다. 안보 차원의 문제가 있고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도 안보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또 미국과 중국 사이에 또 경제적인 협력 관계도 있습니다. 네네. 중국도 뭐 미국에 투자를 하고 또 미국도 중국에 이미 깊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다 빼가지고 중국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이제 미국의 전략이긴 하지만은 안보와 경제를 두 트랙을 분명히 병행하는 그런 감각을 가지고 외교를 해야지. 지금 당장 눈앞에 그 북핵 문제 때문에 미국과 손을 잡을 필요가 있고 일본과도 손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경제적으로 돈을 벌어서 살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면 어떡하냐 이거야. 에? 국가의 목표가 안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을 25분 했다는 거죠. 예. 25분에서 뭐 인사만 하고 뭐 통역 뭐 이태원 뭐 위로를 보낸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하고 나면 별 내용이 없었죠. 실제 내용이 없잖아요. 한중 정상회담 내용이. 아니 그리고 나는 언론에 소개된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이 역할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남북이 먼저 관계 개선을 해라.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미 북한에서 거절한 담대한 구상을 왜 시진핑한테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얘기를 합니까? 북한이 호응한다면 뭐 저도 이렇게 원론적인 그러니까 말을 그 사람들이야 중국으로서는 그 북한이 호응한다면은 우리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내용을 담대한 구상 그 내용만 보면은 중국이 거둘 일은 없어요 내용상. 6개 프로젝트가 얼마든지 우리 남북 간의 양자 간의 문제로 끝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왜 중국한테 가서 담대한 구상을 지원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북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 중국이 어떻게 북한을 설득해가지고 더 이상 핵 개발이나 미사일 발사를 못하도록 해달라는 얘기를 하느냐 이거야. 그건 지금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핵 정책이 바뀔 수 있고 미사일 정책이 바뀔 수 있는 것을 뭘로 하는 얘기인가요? 지금 이건 핵 문제나 핵 개발이나 핵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는 중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미국이 북한을 그냥 군사적으로 계속 압박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권 붕괴까지 시키려고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이제 그걸 북한의 합리적 우려라고 설명을 해요. 합리적 우려 때문에 그러는 만큼 북한이 그런 짓을 하는 만큼 그 북한의 핵 개발이나 미사일 발사를 중지시키려면 미국이 북한을 치지 않겠다는 것부터 약속을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다 대고 왜냐면 원인 제공은 미국이 하고 있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인데 중국의 입장을 모르고 거기다 당신이 좀 압력을 넣어서 북한은 버릇을 고쳐놔라.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미국에서 그 범하는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잘못이 하나가 뭐냐면 소위 그 중북 관계는 한미 관계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국은 미국이 말하면 듣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말한다고 해서 안 들어요. 중국이 말한다고 안 들어요. 그렇죠. 북한은 중국이 말한다고 해서 안 들어요. 그렇죠. 그 중국이 힘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과거에 중소가 분쟁하던 시절에 그 거대한 그 소위 공산 대국을 상대로 했어도 말 안 들었어요. 그걸 정당화하는 논리가 주체사상이에요, 사실은. 이거 뭐 주체사상을 옹호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중국이 말한다고 해서 말 안 들어요. 거기에 정관님 말씀에 제가 또 기억난 게 있는데 제가 중국 관리들을 만나서 물어봤거든요. 아니 북한의 핵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북한의 핵 우산을 제공한다 그래라. 우리 대한민국도 핵을 갖고자 하는 열정이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왜 핵을 못 갖느냐. 이러한 우리의 정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핵을 개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미국이 확장 억제력 핵 우산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지금 안 개발하고 있는 건데 마찬가지 논리로 중국이 북한에 핵 우산을 제공함으로써 핵 개발을 포기시킬 수는 없겠는가? 그랬더니 중국 관리들 하는 이야기가 그런 말도 씨도 안 먹히는 말씀입니다. 북이 절대 자신들의 안보를 외국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의심과 관련된 얘기인데 할게요. 이건 뭐 실화니까. 2000년 6.15 정상회담 할 때 6월 14일 날 그랬겠지만 15일 날은 저 공동선언 발표된 날이고, 그건 김대중 대통령 자서전에도 나오는 얘기죠. 그리고 난 직접 말씀을 들었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그러더란 거예요. 지금 나는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좀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을 중국이라고 하지 않고 떼놈이라고 그러더라는 거야. 떼놈들은 욕심이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영토적 야욕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그런 뭐라 그럴까, 한반도에 대한 소위 진심이라 그럴까, 흉심을 막기 위해서는 남북이 손을 잡고 미국을 이용해서 중국을 막읍시다. 그만큼 북한은 중국을 의심해요. 뭐 그런 얘기도 했었죠. 뭐 일본은 100년의 적이고 중국은 1000년의 적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 전 장관님이 지금 우리가 너무 안보에 매달리다 보니 경제를 놓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했는데, 지금 윤석열 주변에 있는 참모들 외교 안보 라인이 거의가 뉴라이트 출신인데, 그 뉴라이트 출신이다 보니까 경제도 미국이나 일본에 기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옛날에는 우리가 미국에 기대하면 먹고 살 수 있는 시절이 있었죠. 근데 지금 이게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됐고, 우리 저 무역이 지금 5대양 6대주를 상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원조 받고 미국의 도움 받아서 뭐 경제 일으키던 그런 시절은 60, 70년대 얘기예요. 예. 80년대부터는 상당한 자생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뉴라이트 사람들은 가만 보니까 60, 70년대의 대북관 또는 60, 70년대의 국제 질서관, 그 속에서 사고하고 나름대로 대책이라는 것을 뭐 강구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시대착오적이지. 저는 지금 우리 안보실의 1차장, 2차장님 김성환, 김태효 뭐 이런 분들이죠. 아니, 김성환은 안보실장이고 안보실장이고 밑에 김태효 MB 때 있었던, 근데 이런 분들, 대표적인 뉴라이트죠. 이런 분들이 과연 설리반이나 토니 블링컨, 왕후닝, 둥셰샹 같은 사람과 같은 정도의 그런 이 전략적 마인드를 가지고 그에 대응할 만한 캐파가 되는지 저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 자, 이게 KS 전님께서 이렇게 수준 높은 대담을 공짜로 듣다니, 두 분 다 중책을 맡아야 될 분들인데 하셨으면, 현실은 두 분은 백수이시고요. 자, 지금 송 대표 같으면 다음 정권에서 중책을 맡을 그 나이인데 나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로만 하는 사람이야. 나. 특사. 특사는 할 수 있으니까. 네. 자, 오늘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 외교의 문제점, 굉장히 두 분이 굉장한 걱정을 해주시고 계셨습니다. 이게 뭐 심각한 우려까지 표명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쉽게 접할 수 있는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냥 인태전략 얘기했다더라, 끝. 뭐 만났다더라, 끝. 이렇게 되니까 과연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정 전 장관이 외교가 실종됐다라까지 표현을 써주셨습니다만은 일반 언론에서 마주칠 수가 없어서 지금 우리 외통수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하나만 G20 관련해서 얘기하면, 이번에 아세안하고의 만남이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아세안 국방장관 회담을 하자, 더 나아가서 한 아세안 연합 군사훈련을 하자고 했단 말이죠. 이것도 좀 뜬금없는 게 아닌가. 저도 아니라 나는 참 아세안 국가들 정말 이 손바닥이 사람 잡는다고 이게 고문하네요. 네, 그러니까 아세안도 왜 저러지라고 했을 것 같아요. 뭔 군사훈련을 왜 한단 말이에요. 아니, 진짜 아세안 국가들이 그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지리적으로도 중국과 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동안에 경제적으로는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가면서 말하자면 미중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 내지는 뭐 양다리 외교식으로 해서 살아가는 나라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하면은 비동맹에도 옛날에 냉전 시대에는 미소 냉전 시대는 비동맹 국가들이 많은 데가 바로 동남아입니다. 인도네시아나 인도 뭐 이렇게 네루, 그다음에 스카노 그때는 이제 북한도 거기에 김일성도 비동맹 쪽에 가담을 했었죠.
또 중국도 그때는 미소 대결 시절 조앤라이도 비동맹을 은근히 자기네 비동맹 세력들을 자기네 그 외교에 있어서 뭐랄까 자원으로 쓰려고 했었는데 바로 그 비동맹의 길을 걸었던 동남아 국가들한테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군사훈련, 거기서 군사훈련하는 건 중국을 압박하는 목적 이외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게 동의가 안 될 겁니다. 아니 이걸 우리 역사를 생각해 보면 명청 교체기 때 그러잖아요. 명나라가 지금 청나라를 진압하려고 그러니까 빨리 조선한테 군사를 보내라. 그래서 광해 임금이 이거 어떻게 하겠어? 강홍림을 보내가지고 중립 외교를 줄타리 외교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광해군을 이제 몰아내고 만든 인조가 실력도 없는 사람이 겁도 없이 그냥 청나라를 상대로 막 말펀치를 날리고 오랑캐라고 막 대접 아예 사신도 뭐 제대로 안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병자호란 정미호란으로 삼전도의 치욕을 겪은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지금 송파에 살고 있는데 가끔 남한사상에 올라갑니다 정말. 그 삼전도의 그 치욕의 그 역사 현장을 한 번씩 돌아보는데 이렇게 어리석은 그 인조 이 반정 그런 가장 우리 조선 왕조의 무능한 왕이 선조와 인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둘 다 임진왜란 병자 정묘호란을 겪고 백성을 도탄에 빠지게 만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우리 한반도에서 국지전이 발생하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이런 식으로 윤석열 정부가 통제가 안 돼서 막 미사일 서로 쏘아대고요. 말펀치로 이렇게 싸워대고 이렇게 앞장서서 하다 보면 저는 국지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이 높죠. 아주 위험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울산 앞바다에 뭐 쏜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예. 북쪽에다 또 막 쏘잖아요. 서로 간에 이제. 한 북이 거기서 꿀리겠어요? 또 쏘아. 진짜 이제 육지에 만약에 쏘게 돼 보십시오. 심각해집니다. 이거. 예, 뭐 우리가 제안했다고 합니다만 아세안 국가가 그게 응할 리는 없을 것 같고요. 뭐 공동의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바로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그 정책에 가담하는 나라들을 갖다가서 많이 만들려면은 에너미가 분명해야 돼요. 적이 분명히 있어야 예. 돼. 그리고 그 적이 각 관련 국가들과 불구대천에 관계해야 돼요. 근데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와 지금 동남아 국가, 아세안 국가 자맹국들하고는 불구대천의 관계가 아니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완전히 중국을 압박하고 곤란하게 만드는 군사 훈련도 같이 하자? 그걸 왜 우리가 얘기를 해요? 이번에 그 미중 정상회담을 중국 제가 환구시보하고 인민일보를 쭉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알래스카 회담처럼 그때는 그 왕이 외교부장을 가서 서로 간에 완전히 얼굴을 붉히고 설전을 벌이고 왔습니다. 그건 자기 국내의 지지자들을 의식하는 강성 발언을 서로 쏟아내고 그냥 돌아왔는데 이번은 이미 바이든은 여유가 생겼어요. 예. 상원을 이겼고 예. 하원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곤란에 빠질 정도로 사실상 바이든의 정치적 승리입니다. 이거는 이번 중간 선거가.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선거를 의식해서 막 강성 발언을 할 동력이 줄어든 거거든요. 그렇게 왔고 또 저쪽에는 젤렌스키가 헤르손 지역을 탈환해가지고 상당히 좀 분위기가 이렇게 된 거 오히려 러시아와 중국이 위축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미중 간에 하나의 중국 원칙 존중하겠다 하고 현상 변경을 중국에만 말하는 게 아니라 대만과 중국 양쪽 다 하지 말라는 것은 대만 독립도 반대한다는 의사가 내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국 입장에서는 100% 만족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타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컴플리로 경쟁을 하지 제가 갈등으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이든이. 그리고 또 중국이 선물을 준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가 핵무기를 써서는 안 된다라고 러시아를 정확히 경고하는 것에 중국이 미국 편을 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문제 공동 대응하자. 그래서 상당히 제가 봤을 때 세계가 숨을 쉬게 됐다. 이렇게 외신이 평가할 정도로 저는 미중이 이 세계를 끌어가는 두 양대 국가가 최소한의 인류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미중 회담을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이것이 발전해 가야 되는 건데 우리 대한민국이 뭣도 모르고 이렇게 막 앞에서 떨다가 미중이 타협하거나 중국과 일본이 타협하면 우리는 중간에 완전히 무슨 광대처럼 칼춤 추다가 만약에 미중이 합의하고 중일이 서로 타협을 해보면 이 대한민국은 양쪽에서 왕따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외교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면을 같이 보고 상당히 균형 있게 봐야지. 자기가 마치 무슨 십자가 전쟁의 전사처럼 나서가지고 저렇게 설치다가 이 국가 이익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정상회담에 있어서 그 형식도 중요하지만은 가령 이제 정식으로 국기를 딱 양쪽에다 똑같이 걸어놓고 저게 헛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번에 뉴욕에서 일본 대표부를 찾아가지고 한 한일 정상회담은 네. 정상회담이 아니고 간담회. 예. 일본 표현이 맞아요. 그건 간담회죠. 근데 이번에는 미중 정상회담이 3시간이나 했단 말이에요. 3시간 15분?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각자 할 말을 다 했다는 얘기도 되지만은 그렇게 서로가 각자 할 말을 다 하면서 서로 접점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끌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25분. 무슨 한미 정상회담이 25분 했습니까? 한중 한중 25분. 네, 25분. 분 단위로 이게 정상회담을 한 것은 나는 참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은 아니고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서 청와대 외교안보 팀이 이거 책임져야 될 문제예요. 이것도 참사예요. 네. 근데 저 일본 아니 대통령을 네, 이렇게 네. 모시고 나가서 근데 분단위. 장관이 윤석열 본인 책임입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아니 문재인 대통령 그 외교했을 때는 서로 정상들이 모시려고 네. 막 그렇죠. 경쟁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게 있는데 1971년도에 키신저가 조엘 나이를 만나서 몰래 들어가서 중국에 간 거 아닙니까? 그 다음 해 72년도에 닉슨이 이제 중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저는 일본의 그때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딱 닉슨이 중국 방문하자마자 다나카 가가지고 바로 72년도에 중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해버렸습니다. 미국은 하지도 못했어요. 그냥 연락사무소 넣고 미국과 중국이 국교가 수립된 건 79년도입니다. 그때부터 7년 뒤에야 국교가 정상화됐는데 7년 앞서서 일본이 중국을 먼저 국교 정상화를 해버렸다는 아니 거예요. 그때 다나카 총리가 네. 다나카 가쿠에이가 네. 미끼 위해성을 데리고 네. 직접 베이징에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네. 사흘인가 뭉개면서 중일 우호 조약인감을 체결하고 수결하고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 이제 대만의 반응이 참 재밌었어요. 예. 나 이제 명색이 70년대 초에 대만 유학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다녀오고 일본의 총리와 외상이 직접 중국에 들어가서 수교를 하고 나오는 걸 중국에서 어떻게 보는가. 굉장히 배 아파하고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뭐냐면 버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일본인들 특유의 그 근성이 이번에도 발휘됐다는 식으로 비꼬 왔는데 일본은 그렇게 앞서갑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같이 가다가 언제 우회전 좌회전 할지를 항상 눈여겨보면서 조금만 움직이면 지가 먼저 앞으로 간다고. 근데 우리는 그런 센스나 감각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은 언제든지 우리를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미 협력을 해야 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사실 중국이나 러시아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한국 전쟁도 스탈린이 지금 김일성을 이용한 거 아닙니까? 스탈린 입장에서는 동구권의 소련 위성국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 전쟁이 필요했고 뭔가 이 히틀러와 도조 히데키와 싸웠던 이 연합국들이 이제 독일과 일본이 멸망하고 나니까 이 공산당과 일반 자유주의 국가가 사실 반파시스트 연합전선으로 2차 대전을 치렀는데 공동의 적인 히틀러와 이제 도조 히데키가 사라졌으니까 분열이 되었는데 분열의 계기를 찾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전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김일성도 놀아난 면이 있고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일본 경제 부흥의 희생양이 된 거 아닙니까? 6.25 전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6.25 전쟁 때문에 일본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한국 전쟁이 났던 거 보고 일본 기시 노부스키 나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일본은 살았습니다. 참 이런 아픈 미국의 병참 기지가 되면서 일본은 미국 돈을 엄청나게 벌었죠. 예. 그래서 경제 부흥을 했다. 그리고 건데, 그걸로 예. 일본이 이제 결국은 한때 G2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예. 저 대만 얘기 잠깐 해주셨으니까 만일
대만에서 뭐 전시 상황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아마 주한미군이 일단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아까 조금 더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가야 될 경우도 생길 수 있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아니 전임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 얘기를 했어요. 대만 문제가 생기면 주한미군도 움직여야 되지만 한국군도 따라와야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말씀이나 이번에 프롬페 성명을 보면 그렇게 가도록 지금 미리 좀 길을 닦아놓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 바로 걱정입니다. 이래서. 지난번 유엔군 사령관 이름이 주한미군 사령관 이름이 뭐 브룩스 뭡니까? 네. 그렇죠? 네. 그 사람이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 그 윤석열 정부 내 외교안보 이렇게 실세 들어오고 어느 정도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있었지 않나는 의심이 들 정도예요. 왜냐면 일본이 지금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주한미군 사령관이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 주한미군만 가지고는 안 되겠고 상륙작전 같은 것은 한국 해병이 잘하니까 그거 좀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때 여기를 비우면 북한이 무슨 짓을 할 줄 압니까? 예. 그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반대할 텐데요. 네? 그렇죠. 상당히 반대할 텐데 우리 국민들이. 누가?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지금 생각- 국민들이 반대한다고 일하는 정부가 아니잖아. 막 밀어붙입니까? 참, 진짜 마웨이야. 근데 가장 이제 걱정은 제가 이제 일관되게 경고하고 우리가 각성해야 될, 주시해야 될 부분이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소나토, 동북아의 제2의 나토처럼 이거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큰 거죠. 그렇게 되면 항상 지금 나토와 러시아가 부딪히고 있는 지금 국경선에 있는 지금 폴란드를 비롯해서 쭉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그 발트 3국이나 쭉 이 열도 선 자체가 항상 이 촉발 일종의 그 화약고 같은 상황이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까지. 대한민국이 그렇게 바뀌어 버린다고요. 그리고 이거 일본이 이제 헌법을 개정하고 일본 재무장이 더 강화되고 집단적 자위권이 이제 선제 공격까지도 가능하도록 지금 지금 만들어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일본 총리가 뭐 반격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일본이 이제 항공 경항모의 항공모함까지 만들어서 제국 일본의 그런 진짜 옛날에 그 군사력이 강화돼서 미국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계속 그 부분을 대리해 가면 우리는 대한민국은 불가피하게 일본에 다시 종속되게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나토를 흉내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 정부 내에 있는 것 같은데 나토는 기본적으로 그게 물론 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약자 아닙니까? 노스 아틀란틱 트리티 오가니제이션 여기에 무슨 뭐 웨스트 퍼시픽 트리티 오가니제이션 식으로 만들 것인지 이스트 에이시아 뭐 트리티 오가니제이션 이 토를 만들 것인지 그 이름은 아무거나 붙여도 좋지만 이쪽에는 그렇게 나토처럼 많은 국가들이 미국을 수장으로 하는 동맹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이 없어요. 예.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지금. 이번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다녀온 아세안 가맹 10개국, 그거 못 들어갑니다. 어디 중국을 그 지근거리에 놔두고 그런 짓을 해요. 서유럽 국가들이 덩어리라도 크게 뭉칠 수 있으니까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그 소련을 상대로 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제 미국이 대서양 건너에서 그 밀어주니까 그 수적으로 얼마든지 뭉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나토는 형성이 될 수 있었는데 여기서 무슨 웨스트 퍼시픽 WPTO를 만들든지 뭐 이스트 에이시아 트리티 오가니제이션 이토를 만들든지 간에 누가 그 시도할 수는 있겠으나 가맹국이 미국, 일본, 한국밖에 없어요. 난 동남아 국가는 못 들어온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번에도 아마 훈련을 같이 하자고 아세안 국가들하고 훈련을 같이 하자고 하는 것이 결국 이토 그 발상인 것 같은데 동아시아 국가들끼리 군사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가지고 중국을 견제하자. 말하자면 아시아의 나토를 만들자 하는 발상이었던 것 같은데 나는 그쪽에서 그 수용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이 뭐 중국 언론에서도 뭐 소개가 됐고 나쁘지 않게 글을 썼다. 3시간 이상 이야기를 나눴고 아마
선거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은 조금 달랐을 텐데 선거 결과가 좋아서 그렇게 됐을 거고. 그러면 앞으로 미중 관계는 좋아질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미중 관계가 나빠진 것은 미국의 패권에 중국이 도전한다. 뭐 그런 것 때문에 나빠진 거 아니겠어요? 뭐 앞으로도 그거는 변화 없을 텐데. 아니 근데 예. 내가 어디서 들었나? 저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미국에 도전하지 않겠다. 네, 그 말 했습니다. 네.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해서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해서 좀 강압적으로 고압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말하자면 구슬리는 그런 걸 잘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러니까 사실 프레너미라 말을 하거든요. 미중 관계를 프렌드 플러스 에너미를 합해서 프레너미 관계인데 그렇다고 완전히 에너미 상태로 갈라질 수는 없기 때문에 뭔가 이번에 좀 타협점에 실마리를 찾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좀 이번에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실린 겁니다. 만약에 상원도 적고 트럼프가 득세했으면 완전히 그냥 시진핑도 상대를 좀 달리 봤을 텐데 이번에 어찌됐건 바이든 대통령이 뭔가 힘을 얻게 됐고 미국 민주주의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년 전 대통령 선거를 부정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의 민경욱, 황교안 같은 그분들이 지금도 부정선거했다고 한 것처럼 그렇게 자신들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부정한 사람들이 사실 다시 오게 된다면 미국 법체계나 모든 헌법 질서가 좀 흔들릴 거예요. 혼란에 저는 빠질 거라고 보는데 그나마 미국 민주주의 시스템이 그래도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번에 보여준 게 아닌가, 중간 선거라는 게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미중 간에 저는 이런 갈등이 우리 대한민국에 기회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중국이 우리의 반도체를 좀 쫓아온 거를 미국이 그나마 때려주니까 우리가 좀 이번에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만 의존할 게 아니라 펜리스, 파운드리, 근데 후속 공장 같은 걸 좀 뚫어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기회를 살리려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서 우리한테 기회를, 삼성이나 우리한테 기회를 준 건 좋은데 우리 동맹을 또 무시하고 자기 본토로, 아메리카 퍼스트로 싹 자기 본토로 다 투자해라. 아니면 보조금 다 안 줘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한 거죠. 그럼 우리는 괜히 그래서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주적 외교가 필요하다. 우리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미국 입장을 가만히 준다면 당신들도 우리 입장을 대변해서 적어도 한국에 대한 예외적 조항과 한국의 영토의 투자도 미국 본토의 투자와 동일한 서플라이 체인을 인정을 해줘야 뭐 이게 힘이 실릴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이 저는 외교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을 상대로 당장 공화당이 이번에 이겼잖아요. 이겼으니까 하원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엘라바마하고 조지아주에서 지금 이 IRA 법안, 수정 법안이 하원에 제출돼 있거든요.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만들어서 3년이라도 우리 현대자동차 7,500달러 보조금 제외된 것을 유예를 받아내야 됩니다. 받아내고 우리가 조지아 엘라바마에다 투자해준 게 얼만데 그리고 상원한테는 이제 집권당이니까 거부권 행사하지 말 것을 요구해서 저는 IRA 법안을 정말 통과시켜내는 것이 저는 우리 대한민국 현 정부가 우리 국가의 경제를 위해서 해야 될 외교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건 의원 외교 형식을 취해야 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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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진짜 여야가 같이 뭐 TF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네. 미국을 상대로 한 의원 외교를 좀 제가 적극적으로 또 이재명 대표를 한번 만나서 이런 쭉 전략을 한번 정리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뭐 여야가 극한 대치 상태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또 국민의힘에서 협치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좀 기대를 좀 해보고요. 자, 그 다음 이야기는 제가 잘 몰라서 우리 외교 전문가 두 분한테 좀 여쭤보려고. 이번 순방 때 영부인이 주최국이 개최한 공식 프로그램에 불참했습니다. 우리만 불참했는데. 그리고 일정에도 참여하지 않고 개인 일정을 소화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뭐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박수 쳐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뭐 남북 간에 쓰는 말이지만은 그건 국제적으로도 뭐 어떻게 보면 불문율처럼 되어 있는 것이 방문 측은 초청 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라야 됩니다. 응? 지금 캄보디아에서 초청한 거 아니에요? 예. 캄보디아가 지금 모든 일정을 뭐 정상들의 일정도 관리하지만은 영부인들의 일정도 관리를 하는데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딴짓을 하고 그거는 실례 중에 실례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토 회의 때인가요? 그때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다녔는데 이번에는 싹 빠졌단 말이죠. 글쎄 뭐 탤런트들이 화보찍으로 다니는 그런 느낌 같이 보여질 면이 있는데 어찌됐건 저는 뭐 영부인이 다니는 거 뭐 그런 게 가십이 돼서 언론에 많이 미디어를 소비한 것 자체도 난 낭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 예. 이 우리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정상회담 내용을 만들어내냐가 중요한 건데. 근데 이런 거 같아요. 아까 처음에 저희가 이야기한 거랑 일맥상통한 건데 취재진이 정상회담 하는데 전혀 들어가지 못하니까 예. 대통령실에서 뿌려주는 보도자료만 써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영부인이 하는 가십거리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취재거리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여기 국민들의 정말 알 권리 침해고 지면 낭비고 그걸 뭐 하찮은 이런 뭐 뭔 옷을 입었냐 어떻게 네. 뭐 사진을 찍었냐 이런 정말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닙니까? 일당은 해야지. 그렇게 뭐라도 해야지요. 그런 기사들이 마구잡이로 이제 무슨 연예가 쏟아졌다. 중계하듯이 예. 이게 지금 정상회담이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를 가지고 지금 가는 건데 이렇게 정말 사적으로 우리 기자들을 낭비하는 에 대해서 정말 이게 그렇게 자유를 외치는 윤석열 대통령 맞습니까? 그들이 말한 자유는 뭐예요? 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낼 때 얼마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가 당대표 시절에 그걸 추진했을 때 언론 자유를 떠들고 재갈을 물리는 법이다. 그렇게 떠들어놓고 자기들은 자기들한테 비판한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보다 훨씬 심하게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내로남불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3번 해외로 갔죠. 나토 회의 있을 때, 그 다음에 엘리베이스 여왕 장례식과 그 유엔 방문, 그리고 이번이 이제 3번째인데, 앞에 2번은, 아마 저는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 같은데, 대통령이 해외 순방 나가서 정상회담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왔는데 지지율이 꼬꾸라뜨렸습니다. 2번 다. 이번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이번에는 어쨌든, 뭐, 취재를 못하겠든 어쨌든 솔직히 뭐, 소위 말하는 사고치고도 없고, 말실수한 것도 안 보이고, 한중 회담도 했고 하니까 이번에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40%로 가겠어요? 뭐 그건 아니겠지만 벌써 뭐 친여 성향 매체들은 뭐 80점 좀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80? 예. 채점원 바꿔야 되고. 실제로는 사실 더 큰 우리 국가의 어떤 레버리지를 다 없애버리는 정말 큰 사고를 치고 온 건데. 아니, 네. 내가 과장으로 무슨 참사다 무슨 뭐 자충수다 얘기를 한 거 아닙니다. 아니, 한중 경제협력 관계나 한러 경제협력 관계, 한러 간에는 뭐 안보 문제까지도 있는데 그걸 끊어버리는 그런 대통령이 어딨어요. 미국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먹거리를 없애버린단 말이야? 게다가 이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우리 언론에서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본 언론에서는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관련해서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고 우리 재판부가 판결을 내렸습니다만 그런 문제 때문에 한일이 관계 회복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 측에서는 한국 니네가 풀어와라, 뭘 들고 와라, 계속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언론에서 흘러나왔던 것은 지난번에도 우리 정부가 일본 기업이 아니고 우리 쪽에서 뭐 재단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배상하는 방법 이런 얘기가 나왔고 아마 이번에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겠느냐. 그런데 일본 여론은 한국을 어떻게 믿느냐. 그렇게 줬다가 또 바꿀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도 반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한일 관계를 복원시키려고 김태우부터 윤석열이 굉장히 노력해서 뭐 구력회담, 구력외교까지 듣고 있는 마당인데도 결국은 아무것도 또 안 되지 않고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럼 어차피 계속 뭐 그런 식으로 뭐 그 밀고 당기는 그런 시간이 앞으로 좀 더 계속 될 겁니다. 네. 일본이 하라는 식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 그래서 아니에요? 저는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일본과 한일 관계를 푸는 데는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미국이 일본 편에 쭉 서게 되면 저희가 동요를 얻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안부 결의안 같은 경우는 미 하원에서 일본 정부가 사죄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거 있습니다. 그건 우리 외교의 일종의 승리잖아요. 그래서 그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는 상원의원 시절에 그 컴포트 우먼, 위안부라는 표현도 잘못된 거다. 일종의 섹스 슬레이브, 아무튼 좀 더 강한 이제 비난하는 단어를 쓰고 일본 정부의 사과를 촉구하는 언어까지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일본 외교가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이런 것처럼 미국이 우리 편에 서도록, 독도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징용 판결 문제도 하도록 해야 되는데 미국은 계속 귀찮으니까 그냥 둘이 알아서 해라고 뒤에 빠지고 그냥 그렇지만 속으로는 한국이 좀 그냥 그 옛날 과거는 잊어버리고 미래로 나가자 계속 이런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프놈펜 성명 같은 경우도 저는 제가 만약에 우리가 집권 세력이었다고 한다면 프놈펜 성명을 초안 가지고 미국이 초안을 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대로 나는 그냥 통과된 것 같은데 미국 그 초안 가지고 보면서 아니 이럴 때마다 우리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좀 고민한 흔적의 단어 한 문장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 한 문장 있는 걸 그 사람들은 이제 북한에 있는 우리 민간인 납치 문제를 넣어가지고 했다고 예. 우익적인 사람들은 이거 큰 성과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면도 있지만 저는 다른 면을 보는 게 납치 문제를 일본으로 집어넣어서 한미일 의제로 만들어놨어요. 우리 장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북핵 문제 해결할 때 9.19 비핵 합의할 때 계속 일본 대표가 납치 문제를 떠든 바람에 육자회담이 납치됐다 이런 표현까지 있었어요. 송민순 장관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납치 문제를 크리스토퍼 힐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봐도 계속 크리스토퍼 힐도 너무 일본 측에서 납치 문제가 되니까 뒤로 빼고 일본을 빼고 따로 만났어요. 또 북측하고도. 그러니까 그런데 이번 프놈펜 성명에서 일본이 주장한 납치 문제를 삼국의 공동의 아젠다로 오히려 띄워주는 일본의 이익을 더 배려한 측면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면에서 외교적으로 정말 미국, 일본의 편을 너무 많이 들어주고 우리의 실익을 찾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6개월쯤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마라톤으로 따지면 이제 4km 정도 달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분의 9가 남았어. 이제 10분의 1 했으니까 54개월쯤 남았는데 지나온 6개월을 보면 앞으로 54개월이 어떨까 참 걱정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의 외교 안보 전략은 뭐 점수를 사실은 주기도 민망한 오히려 굉장히 우려스럽고 걱정되는 한반도의 안보와 경제가 그런 상황인데 우리 장관님께서 조금 조언, 축원을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바꿔라. 글쎄, 추상적인 얘기, 지금 현 집권 세력한테는 추상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대한민국 외교에 있어서 자국중심성이라는 개념을 좀 버리시면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그 미국 외교 하러 간 겁니다. 대한민국 외교는 없어졌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경제 문제는 중국과의 관계를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고, 불편해질 거예요. 러시아의 관계도 불편하게 만들고, 이렇게 가지고 앞으로 경제를 어떻게 끌고 가려고 그러는지, 자국 중심성이 없이 미국 그 편에만, 기울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건 좀,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고, 기왕에 말을 시작한 김에 제가 한마디만 더 붙이겠습니다. 지난번 5차입니까? 5회 때, 번에 이 북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육자회담 시즌2를 우리가 말하자면 시동을 이그나이트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페리 프로세스 같은 그런 식의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페리 프로세스를 내가 이제 깜빡깜빡 해가지고 2003년이라고 했다가 2009년이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99년 5월 달에 페리 프로세스가 말하자면 성안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99년을 2003년이라고 했다가 또 2009년이라고 했다가 아직은 정식 기운이 멀쩡한데 참. 아니 저도 그러는데요. 네. 끝나셨습니까? 네. 네. 우리 송 대표님.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보통 우리가 확신범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 지금 이렇게 국익을 균형 있게 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어떤 잘못된 입력된 이런 논리로 지금 가서 저는 앞으로 외교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발생으로 보여지는데 이거를 바로잡는 길은 민주당한테 달려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의 국제 외교 역량을 강화시켜내야 되고 외교적 분야에 대한 국가 이익을 생각하는 이런 초당적 외교의 이니셔티브를 갖는 리더십을 민주당이 보여야 된다 생각이 들고 이런 걸 기초로 다음 총선에서 사실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 아닙니까? 우리 압도적인 승리로 민주당이 주도를 잡아야 이런 실수를 막고 한반도의 국지전
이 발생 가능성을 차단시켜내고 평화를 유지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뭐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 오랜만에 10,000명 실시간 10,000명을 넘어서 15,000명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댓글에 많은 분들이 송 대표 앞으로 계획을 궁금해하시네요. 네, 그 계획은 이제 마지막 방송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 제가 12월 1일 프랑스에 좀 가서 여러 가지 좀 아젠다를 가지고 좀 공부할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방송 때 자세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통수 8회 끝나고 프랑스로 가시는 겁니까? 예, 외통수가 30일 하는 거죠? 예. 30일 끝나고 12월 1일 날 갑니다. 바로 그 다음 날? 예, 그러면은 학교로 가시는 겁니까? 예, 프랑스에 있는 그랑제골. 뭐 그 학생들한테 수업할 때 불어로 합니까? 프로로 할 정도의 실력은 안 되니까 영어로 해야 됩니다. 나는 또 불어도 능통하다고 또 우리 소문냈지. 전라도 해부로 저래부로 잘한다니까. 나고 부모보러 아니 그 불어도 잘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불어를 하고 사법시험을 불어로 봐서 불어를 좀 하는데 뭐 그 강의할 정도가 아직. 근데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이 뭐 끝나고 뭐 12월에 뭐 프랑스 가서 뭐 아마 정치인도 만나시고 뭐 당국자도 만나시겠지만 학교에서 강의도 하시고 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예. 정치적 행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이렇게 있을 것이냐 뭐 이런 거 묻는 거죠. 그럼 뭐 갔다 와서 이제 아니 근데 한 6개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쫙 이러고 들어올 수 있는데 계속 여기 있으면 아무도 기억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문망초 작전을 펴려면은 일단 한번 나갔다 들어오는 게 낫습니다. 예, 한 6개월 정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장관님은 계획이 나야 뭐 그 프랑스 갈 일도 없고 미국 갈 계획도 없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택 지금 서울에도 있지만 가평? 예. 양평? 가평? 가평. 자주 가십니까 거기는? 예. 뭐 일종의 뭐 세카나우스 개념으로 그냥. 유유자적 가시는 거예요 예. 거기서? 예. 서울 출입이 비교적 용이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은 또 다음 주에 뵙는 걸 하고, 자, 다음 방송 대기하고 있는 분들 불러와요. 자, 두 분하고의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외통수가 이제 7회, 다음 주가 7회입니까? 7회. 7회. 이제 두 번밖에 안 남았네요. 여러분들 많이 또 홍보해 주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은 선전 안 해요? 뭘요? 광고? 지금 할 거예요. 지금 할 거 걱정하지 마시고. 자.